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죠. 해법에 실마리는 없는지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오늘도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가 네.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누구의 지금 잘못입니까? 지금 여당의 잘못입니까? 야당의 잘못입니까? 이거 OX로 얘기. 둘 다 잘못인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착안해보는 것이요.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4.16,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전하고 이후는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른 모든 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앵커님께서는 정치부장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는 얘기. 특히 정치권, 국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싸움박질하는 거 똑같은 것인데, 저는 이번 이 세월호 참사 때 뭐 대통령부터 나서서 또 정치인들이 나서서 다 우리 잘못이다, 뭐 고쳐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정치 개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도대체가 정치 개혁이기는커녕 저거 허구한 날 또 싸움박질하고 저러고 앉아 있으니 어떤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욕을 먹어도 크게 먹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연정을 한다고 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서독에서 저번 메르켈 총리가 3인당하고 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정책과 정책을 주고받습니다. 이쪽에서 양보하고 그쪽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최저임금제가 없었대요. 그걸 이제 3인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최저임금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보수적인 이 기민당 여기서 안 받아들이다가 양보합니다. 좋다 하자. 그 대신에 이제 또 3인당에서는 부자 증세하자고 막 소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된다. 부자들한테 더 세금 더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고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특별법에 관해서도 주고받을 게 전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이제 여야가 반반씩 추천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좀 야당이 추천권을 좀 더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7명의 특별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야당 추천 인사 한 사람, 여당 추천 한 사람, 두 사람을 청와대에 낼 거다. 그럼 대통령이 그 중에 한 사람 찝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유족진의 이쪽에서는 뭐냐? 청와대를 조사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기 불신이라는 게 끼는 겁니다. 도대체 대통령이고 청와대고 국회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위험한 지금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타협할 가능성이 없느냐? 전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타협하면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추천을 해서 누가 지명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어떤 사람이 지명이 되면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당 측에서 지명한 사람, 요청한 사람이 지명이 되면 야당 쪽에서는 불리하다, 안 믿으려고 그럴 거고 야당 쪽에 추천권 달라고 그러는데 야당 쪽에 믿는 사람이 여당 쪽에서 또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해? 예를 들면 정영관 씨를 시키자. 여당에서 받을래, 야당에서 받을래. 짱 쪽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놓고선 하자는 거죠. 차라리 이제 우스갯소리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여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선정이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여쪽 인사도 아니고 야쪽 인사도 아닌 중립적 인사를.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말이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이 책임 공방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립적인 사람들로 정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로 선정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자라든가 뭐 지진학자라든가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성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여야의 이해관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타협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건 뭐냐. 광 변호사님을 특검으로 하면 어떨까요? 양보해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시라겠지. 아시랍니까? 그러니까 양보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인지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야당은 여당을 못 믿고 여당은 야당을 못 믿는다. 그쪽 사람 시켜놓으면 또 세상 뒤집어 놓는다. 근데 어쨌든 박영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겸 이제 당대표 네, 역할을 네, 좀 네.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합의를 1차 해왔는데 그거를 또 당에서 안 된다 이렇게 뒤집고 하는 게 그게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점에 있어서 전과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죠. 새누리당도 있었어요. 사도는데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함의부대인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약속을 한번 했으면 지켜야죠. 근데 박영선 씨가 지키려고 했겠죠. 근데 뭐 당원들이거나 뭐 유족 측에서 반대하니까 이것도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크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도 전체 다 이게 타협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타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른 나라 정당과 정당도 연정까지 하는데 그래서 독일 말씀 다시 드리지만 국회의원 자리 3개인가 2개인가 3개가 줬잖아요. 한민당 출신 국회의원을 시켰어요. 출신을 장관을 시켰어요. 그렇게까지 타협을 하는데 뭐 죽고 사는 거 아닌데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양보를 해라. 양보하는 사람이 우선 박수를 받을 거다. 좀 그렇게 당하게 얘기하고 이제 교황도 내일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여기에서 시복식도 해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또 유족들이 계속 지금 이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밤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도 가능한데 누가 이제 통 큰 양보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만 이제 장벽만 제거하면 되는데 또 그 이외에도 말이죠. 다른 주고받을 게 많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지금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자고 많은 법안들을 내놨잖아요. 그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손도 까딱 못 대잖아요. 안 하잖아요. 4월 16일 이후에 오늘까지 말이죠.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때려 부시자고 그러죠. 여의도 가서 때려 부시자고 그러죠. 이런 얘기가 정말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것인데 국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뭐 관피아를 비롯해서 많은 공직 개혁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국회 개혁을 관피아부터 개혁해야 된다. 국회니 어디 가고 하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국회 운영 방식이라는 거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 김영란법도 대통령이 김영란법 처리해 달라 이렇게 또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뭐 비슷한 박원순형 그런 걸 내놨어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겠다. 근데 이게 뭐 법적 무슨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징계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1,000원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김영란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뭐 직무 관련성이 무엇이고 복잡한 거 따지지 마라. 그냥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뭐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박원순 시장은 1,000원이라도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 미만의 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에는. 그런데 그건 이제 법에서 형사처벌 내지는 과태료 처분하는 관한 규정이고 징계에 관한 규정은 또 별도예요. 별도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금액 금품 수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부정 청탁 부분이 있습니다. 청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 청탁한 사람이나 청탁받은 사람이나 다 혼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정한 청탁이 어디까지냐 이걸 가지고 이해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이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냐면 하루 종일 허구한 날 청탁받고 앉아있는 데가 국회거든요. 청탁이 나쁜 청탁도 있지만 민원 해소라는 거죠. 그렇죠. 민원 해소로 하기 위한 청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혹시나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인데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합법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뭐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사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에요. 그냥 청탁이 부정한 청탁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뭐 입법 로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너무나 그렇죠. 익숙한 지금 야당 의원 너무나 익숙한 우리 국회 정치인들의 풍토이기 때문에 이거 개혁해야 한다. 이건 정말 세월호 참사가 이거 하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 문제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반신병사가 뭐 몇만 명이나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또 자살한 또 장병이 하나 있고 또 뭐 며칠 전에도 두 명이 목매서 자살하고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모병자로 간다든지 뭐 실제로 모병제 얘기도 나오고 있죠. 모병제는 뭐 앞으로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부터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그게 많지 않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할 문제인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군 내에서의 자살자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15,000명이 1년에 전국적으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IMF 이후에 계속 자살자 수가 늘어가지고 뭐 7,000명, 8,000명 하다가 10,000명 넘어서지 15,000명까지 늘어섰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자살방지 대책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자살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 늘어나는 이유는 그 중에 또 청소년들의 자살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 자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빈곤의 문제라든가 격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제 종합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군에도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자살이 많은데 군이라고 자살이 적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사회가 그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도 마찬가지다. 그 최진실 씨가 그 자살하기 전에 저한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었습니다. 최진실 씨가? 그 제가 본 마지막 사건을 제가 도와줬었거든요. 그 이제 왜 죽고 싶냐?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설수가 너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말이죠. 그 당시 안티 최진실 카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최진실 이름만 석다가 떴다 하면 온갖 욕을 다 해야 돼요. 네가 왜 하필 이름이 진실이냐. 가식으로 바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연예인이니까 그걸 읽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빠졌어요. 그날 차라리 그걸 아예 안 보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이유가 뭐냐. 여보세요. 그 인터넷상에 그 댓글 붙는 거 말이죠. 그거 다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보지 마세요. 누가 밤새 그 쓰레기통 들여다보면서 쓰레기 하나씩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새 자기한테 붙은 댓글 읽어보는 거는 스스로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마. 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신과 의사도 하나 소개시켜 줬었는데 본인이 워낙 유명 인사가 돼서 안 찾아갔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자살 방지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9월 달에는 저 생명사랑 이 밤길 걷기 대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있고 한데 특히 군에서는 이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친구들이 청소년기를 막 지난 친구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청소년이 어떤 친구들이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체적으로 군에 가요. 이 친구들이 멘탈리티,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군내의 어떤 요건들은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군에서 이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소위 신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정말 이해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야지 과거에 저 군에서 이제 삐까뻔쩍하게 잘 나가던 별 달고 말이지 범죄들 그 생각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절대로 실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 심리상담 전문가들인가 이런 분들이 대폭 영입이 돼서 활동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